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884년에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발생한 청불 전쟁과 그 10년 후인 1894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청일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에게 인도를 빼앗긴 프랑스가 인도 대신 진출한 곳은 인도차이나 반도였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응우엔 왕조라는 봉건 국가가 있었는데 프랑스는 1847년 천주교 박해와 선교사 살해에 대한 보복이라는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베트남을 침략한 후 1883년에 이르면 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한편 청나라는 1881년에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 인리조약이 체결되면서 기존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이리 지역이 청나라에 반환되어 실패만 거듭하던 청나라의 외교가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청나라의 극서 국경에 대한 통치를 인정했고 1884년 청나라가 신강을 자국의 한 성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 지역의 통치권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서양 열강에 대한 청나라의 외교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1880년 프랑스가 베트남의 하노이와 하이퐁을 점령하며 청나라를 압박할 때 대프랑스 강경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오직 이홍장만이 프랑스에 대한 적대감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협상을 시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강경론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베트남과 통킹만에서 프랑스인들과 계속하여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홍장은 새로 창설되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남양 함대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프랑스와 강화조약을 맺고자 하였는데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1884년 8월 마강해전을 시작으로 청불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기함은 전투가 시작된 지 1분 만에 프랑스 수레정에 격침되었고 7분 뒤에는 대부분의 중국 배들이 포탄에 맞았으며 1시간 안에 청나라의 모든 함선이 침몰하고 불탔습니다. 청나라는 개전 후 발생한 첫 전투에서 패배하였죠. 하지만 다른 전투에서는 청나라도 효과적으로 응전하며 전쟁이 예상과 달리 교착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885년 2월 하노이 북동쪽의 최대 도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랑선을 점령했던 프랑스가 청나라의 운남군과 광서군의 반격에 3월 말 스스로 랑선을 포기하고 퇴각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사실 청군은 프랑스를 추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프랑스의 전략적인 실수였고 이 사건이 의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프랑스의 질페리 정부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새롭게 임명된 프랑스 총리 샤를 드 프레이시네는 청나라와의 협상을 타진하였으며 청나라 역시 온건파가 힘을 되찾으며 협상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1885년 6월 이홍장과 프랑스 공사 쥘 파트노르트가 천진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이 마무리되었는데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청나라의 전비 청구를 포기하였고 대신에 청나라는 프랑스를 베트남에 대한 보호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홍장은 청불전쟁 시기에 자신의 북양함대를 남양함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할 수도 있었지만 북양함대 병력을 보존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렇게 이홍장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실히 다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홍장은 10년 후 발생한 청일전쟁에서도 역시 자신이 애써 키운 회군과 북양수사를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광서제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출병하게 되지요.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이 그의 한족다운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조선은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였는데 1884년 갑신정변의 결과로 청과 일본이 체결한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아울러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은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의 청의 우선권을 빼앗을 심산이었죠. 결국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 연합군에 패배하여 운동은 진압되었지만 동시에 청나라와 일본의 풍도해전이 발생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1894년 7월
조선의 서해안 풍도 해상에서 일본 해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조선 아산만으로 향하는 청나라 함선을 공격하였고, 이때 영국 국적의 보급선 고승호가 격침되어 배에 타고 있던 870여 명이 몰살당하였습니다. 당시 지게제독 엽지초와 태원총병 엽사성의 청군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충청도 아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증원군이 몰살당하고 일본군이 아산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엽지초는 공주에서, 엽사성은 성안에서 일본군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엽지초가 약속을 어기고 공주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후퇴하였는데, 엽사성은 이를 모르고 성안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죠. 일본과의 전투에서 어느 정도 전과를 올렸지만, 전투 도중 탄약과 보급품이 떨어진 엽사성은 공주성으로 퇴각하였는데, 엽지초가 이미 평양으로 후퇴한 것을 보고 그도 어쩔 수 없이 평양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평양성으로 후퇴한 엽지초는 이홍장에게 사실과 다르게 성안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였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고, 이홍장은 그 허위 보고를 조정에 보고하여 황제가 엽지초를 제군 총통으로 임명하는 촌극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청군의 기강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후 엽지초의 16,000 청군은 평양성에서 1894년 9월 일본군과 맞섰는데, 청군의 병력 수와 무기는 일본군에 뒤지지 않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청군은 평양성에서 대패하였고 압록강을 넘어 퇴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전에서는 청조가 자랑하던 북양수사의 전함 5척이 격침되었지만, 일본 함대는 몇 척의 전함만이 손상을 입었을 뿐 단 한 척도 침몰되지 않았죠. 이때부터 청조는 제해권 역시 일본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육지와 해상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은 이제 중국 침략을 단행하였습니다. 윤영성, 금주, 여순 등 전략적 유충지가 일본군에게 점령당하였고, 해상에서는 북양수사 최후의 방어기지인 산동성 위해위가 점령당함으로써 북양수사가 괴멸되었죠. 일본군의 본토 침략에 놀란 서태후는 어쩔 수 없이 1895년 3월 이홍장을 일본 시모노세키로 파견하여 일본 수상 이토 히로부미와 협상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는 시모노세키의 유명 보것집 춘범로에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토는 요동반도에서 연전연승하는 것을 활용하여 이홍장을 압박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북경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였죠. 반면 이홍장은 조선의 독립은 동의하였지만 그 밖에 대만, 요동반도의 하량이나 북경 등 도시 개방은 수용하지 않아 회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이홍장이 고야마 토요타로라는 일본 괴한에게 총격을 당하여 안면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 여론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자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강화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결국 두 사람은 그해 4월 일본의 많은 요구를 수용한 불평등 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청이 인정함에 따라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었다는 점이고, 대만 역시 이때부터 일본에 할양되어 50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이른바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는 청나라에 반환되게 되며, 이때부터 러일 전쟁의 씨앗이 배태되게 됩니다. 양무운동으로 서양식 무기를 가지게 된 청나라는 역시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식 무기를 가진 일본과 대결을 펼쳤지만 패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광서제는 대신들에게 어떻게 청과 같은 대제국이 소국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게 하였는데, 이는 뼛속까지 서양식으로 개조했던 일본에 비하여 겉모습만 서양식으로 개조한 자신들에게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따라서 이후 청나라의 행보는 양무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학교를 설립하며 상공업을 진흥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무술변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술변법과 의화단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